조금 전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국 혁신당 입장 들어봤는데요.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캠프로 가보겠습니다. 정광재 대변인 모셨는데요.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오랜만입니다. 저 네. 시선집중 친구였는데 옛날에 출연하셨었죠? 네, 출연 오래 했었습니다. 잘 알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자, 한동훈 후보가 제3자 특검법을 언급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가 어제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는 이야기에서 여기서 접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조국 혁신당이 일종의 명분 쌓기용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. 그렇게 보세요? 민주당 주도의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안이 분명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네. 다시 재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21대 국회처럼 이태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그 자신들은 어느 정도 양보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일종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아무튼 근데 조금 전에 황운하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요번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에서 수정안 이런 건 어렵고 네. 결국은 재표결에서 이것이 다시 또 폐기가 된다면 또 발의가 되지 않겠느냐. 네. 그러면 재발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이것이 뭔가 수정이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그 재의결이 되고 다시 발의가 될 때쯤이면 아마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돼 있어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너무 단정을 하지 마시고요. 제3의 네. 새로운 정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그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이런 최상병 특검법이 진상 규명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 공세가 굉장히 강한 특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고, 안 그렇다면 지금 특검을 야당에서만 추천한다고 고수하고 있었던 것 있잖아요. 민주당. 네네. 그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유도용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민주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걸 정말 통과되고 싶었다면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의 특검 추천권을 얘기했었을 겁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 안 말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한변협에 추천권 주는 방안도 네. 그 전에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. 혹시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보셨어요? 그게 21대 국회에서 초기에 논의됐었던 거잖아요. 그때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여하튼 기존의 국민의힘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. 여전히 뭐 우리 후보 측에서는 대법원장과 같은 좀 더 객관적인 사람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, 대한변협은 안 되나요? 그러면? 그러나 그 조금 더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대법원장입니다. 왜냐하면 근데 듣는 대한변협은 기분 나쁜데 그러면.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는,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좋겠냐, 그게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네. 헌법재판소에서 유권 해석을 해서 헌법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내려주기도 했었죠. 네, 그 추천이지 임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네. 없다. 뭐 헌재가 이제 이런 그 해석을 한 거는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. 네. 아무튼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대법원장 추천 말고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? 현재로서는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. 예. 그 이후에 더 진전된 안이 없다는 점만 말씀드리는데, 네. 그러나 그 정치라는 게 뭐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고, 그렇죠. 또 저는 정치가 항상 대화와 타협에 통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.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혹시 그러면 어제 한동훈 후보가 이에 대해서 뭔가 좀 언급을 한 바는 있습니까? 아니요, 어제까지 뭐 이 그 새로운 특검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캠프 없습니다. 차원에서도 논의가 한 바가 없고요. 네, 이게 이 방안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뭐 지지자들의 의견들은 수렴을 하고 있는데, 그러나 지금은 뭐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좀 연구하거나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전당대회가 우선이다 이런 네. 입장인 거죠. 조금 전에 또 그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잖아요. 조국 혁신당이. 네.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그 뒤에 이걸 하는 건 좀 뭐하고 네. 가장 좋은 건 그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다.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제가
그 논평을 통해서 공한증이 야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네.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야권에서 우리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낙선용이라고 보십니까?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신성하게 부여했는데 그게 조국 그 대표 개인적인 앙심을 풀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이 일부분 뭐 공감하고 추진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보기도 했지만 예. 이게 실제로 발의가 됐을 때 민주당이 그러면 선뜻 조국 혁신당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서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. 아, 민주당의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네. 보세요. 왜 그렇게 보세요? 그래도 민주당이 양심이 있고 국민적인 민심, 민도를 고려했을 때 그 예.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는 저는 의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그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또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하던가요? 이 문제에 대해서. 어제 말씀드렸죠. 무고라고 권력형 무고라고 했는데 예. 이 탄핵당한 네 분의 공통점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?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공통점이 있고요. 그럼 그 많은 2,000명 넘는 검사 가운데 유독 4명을 찍어서 탄핵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그리고 뭐 이제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. 지금 그동안 3명 그 탄핵됐었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이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이 예상했던 수준의 탄핵 결과가 나온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번에 4명에 대한 탄핵도 정치적으로는 뭐 국회 내에서 충분히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과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됐던 것처럼 그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헌재로 가더라도 기각될 거다. 네.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. 알겠습니다. 지금 그나저나 전당대회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? 지금 시간이 갈수록 결선까지는 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로 가지 않는다는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는 거고요. 네.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배신자 프레임이라든가 뭐 당정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, 뭐 대통령의 탈당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 캠프 한동훈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용이지 현실화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그 여론조사 제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복잡하니까 복잡해져요. 그런데 우리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나오는 수치들의 변화가 있었느냐 오히려 지지자들과 당심은 더 공고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그래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상대 후보가 뭐라고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이제 어찌 보면 주목거리가 되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,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까지 광역단체장이 한동훈 후보를 비판을 하고 나섰거든요. 네. 혹시 그것이 그 지역 당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세 분 다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죠. 네. 저도 뭐 정치부 생활을 했었고 기존에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점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안 좋은 감정, 비토 감정이 있고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좀 젊은 세대들은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제가 지난주에 대구, 부산 이렇게 한동훈 후보랑 같이 지역 유세도 다니고 했는데 단체장과 그 지역 밑바닥의 기층의 민심은 그렇게 뭐 또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과거처럼 그 당원이 좀 소수이고 아주 조직화되고 했었을 때는 그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통제 밖 수준으로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하고 지금 대변인의 규정은 올드보이들의 편견 내지 올드보이들의 사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?
사견 일정 부분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. 그것이 전체의 그 당심과 민심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알겠습니다.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원희룡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내가 총선 지휘였다면 그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또다시 맡기면 안 된다.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 어떤 평을 해주시겠습니까? 그때 왜 안 맡으셨죠?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셨으면 제가 생각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그 우리 당에 들어올 때 우리 당의 서울에서 6석밖에 안 된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던 시점입니다.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들어왔고 선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치렀었기 때문에 이때 원희룡 후보의 할아버지가 오셨어도 이거 선거판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를 내리시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일종의 마타도 아닐까요? 그렇게 보시는 네. 거고요. 알겠습니다.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한동훈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.